처음에는 한국에 가는 것이 끔찍할 정도로 싫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한국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한국에 반해버렸다고 말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적의 사라 테일러라고 하고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발음할 때 어려워하지 않고 쉬워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좋아졌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는 쫓겨나듯 한국으로 갔었지만 지금은 한국으로 오게 된 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국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한국은 저에게 엄마 같은 포근한 나라가 되어주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한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머물며 지내기를 원하는지 천천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꽤나 유복하게 자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유복한 걸 넘어서 부유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유복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셨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엄한 아버지를 뽑는 대회가 있으면 1등을 할 정도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을 만큼요. 저희 아버지는 치과용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로 시작했던 일이지만 그동안 아버지는 수십 년간 이어오신 이 사업을 꽤나 크게 성장시켰고 그 성공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죠. 자녀 계획도 어찌나 많이 세우셨는지 5남매를 낳으셨죠. 저를 포함한 5명의 남매들이 훌륭하게 자라나서 능력이 된다면 회사의 경영자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다만 공짜로 얻는 것은 없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회사를 운영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한국에는 흔하게 있는 개념인 회사를 물려준다라는 개념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매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우선 가장 큰 오빠와 저는 14살 차이가 나고, 오빠는 제가 학생 시절부터 아버지 회사에 출근을 하며 근무를 해야 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줄 것이라며 그게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어도 상관없다며, 이 부유함을 저희 세대에서도 유지하고 싶다면 그만큼 회사에 이바지하고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키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오빠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오빠는 신입사원 때부터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며 회사에서 천천히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지만 첫째 오빠는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가 되어서도 퇴근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하지 않는 일들도 오빠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첫째 오빠는 늘 일 때문에 힘들어했고 지쳐하는 모습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는 아버지 회사가 뭐라고 오빠를 힘들게 하지? 나는 어른이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특별 대우도 해주지 않았으며 가족끼리 기업을 물려주는 일이 드문 미국에서는 자식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아니 물려받는다는 개념도 아니죠. 정당하게 경영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을 모두에게 충분히 인정받아야 하죠. 때문에 오빠는 그 회사에 누구보다도 높은 책임감과 열망으로 정말 일벌레가 따로 없을 정도로 회사의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첫째 오빠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 속도 또한 빠른 편이었고요. 심지어 아버지는 승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팀장으로의 승진 기회가 있을 때 승진을 못하게 막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자 오히려 회사 직원들이 유능한 사람을 빠르게 승진시키지 않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며 너무 엄해도 엄한 것 아니냐며 아버지의 행동이 비판받을 정도였죠. 결국 그 뒤로 아버지는 자식들의 승진을 막지 않으셨고 저희 5남매는 매일같이 회사에 우리들의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던 저였지만 돈 앞에서는 욕심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유치한 쪽으로 흘러가기도 했는데요. 저희 남매들은 누가 마지막에 퇴근을 하냐를 가지고 은근히 경쟁이 붙더니 셋째 오빠는 아예 회사에서 살아버리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발상이고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나름대로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남매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치과용품들을 여기저기 팔기 시작했고, 영업 성과가 자신의 성과라고 생각, 미국 전역의 모든 곳에 치과용품을 다 집어넣기 위해 노력했었고, 5명이 경쟁의식을 가지고 미친 듯이 싸워대니 매출이 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죠. 생존 본능과 연결된 문제였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회사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수백 명 넘는 직원들도 저희 남매가 나중에 회사를 경영하게 되어도 아무도 뭐라고 못할 만큼 저희는 회사의 모든 업무에 깊게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면에서도 경험이 충분할 만큼 능력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넘어버렸고, 솔직히 그동안 너무 일만 열심히 하느라 30대 중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못한 채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돈 쓸 새도 없이 돈을 모아만 놓아야 했고, 취미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나머지 오빠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죠. 스트레스성 탈모를 겪어서 가발을 쓰고 다니는 첫째 오빠를 보면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가 싶기도 했지만 이미 경쟁은 생활 습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숙명과도 같은 일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결국 누군가 대표 자리에 앉아야 할 때가 오자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우애 좋던 사이가 돈과 욕심 때문에 계속 틀어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절정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웃긴 것은 4명의 오빠들에게 저는 아무런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직급도 낮은 것은 물론이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여자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부여잡고 카리스마 있게 사람을 부릴 줄 아는 능력 같은 건 없고 그냥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그저 그런 귀여운 막내 동생으로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분노했고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오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저는 더 높은 자리로의 승진을 위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높은 기대를 하고 성과를 요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등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게 굴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덜한 미국에서 부하 직원들은 저의 이런 예민하고 날카로운 태도에 가끔은 진정하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삶과 일의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등 최근 너무 날카로워졌는데 상담사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는 등 저를 위한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이미 권위적일대로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저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직원들이 저를 만만하게 본다고 생각하고 좋은 조언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나한테 대든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부하 직원들의 그런 말들은 정말 저를 위한 조언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하지만 저는 항상 회사에 올 때면 오빠들에게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런 생각은 제가 무언가에 늘 쫓기는 듯한 감정으로 가다왔으며 그런 것들은 매일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과를 내서 나의 능력을 더 인정받아야 하는데 왜 부하 직원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오빠들의 말대로 나의 카리스마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셋째 오빠는 둘째 오빠보다 입사가 2년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내가 오빠들보다 늦게 입사해서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하 직원들을 부릴 줄 몰라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때부터 부하들을 그저 큰 기계의 부품쯤으로 생각하고 부하들을 다그치고 쪼아대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이런 태도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야근까지 하며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고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니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단기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왜 진작에 부하 직원들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성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후회가 되었고 그때부터는 부하 직원들에게 더욱더 엄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성과는 올라가고 저는 곧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성과가 낮은 직원을 불러서 뭐라고 꾸짖어야 하지, 뭐라고 괴롭혀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누군가 저를 말려주어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행동이 결국에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말도 없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시더니 불같이 화를 내며 너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면서 당장 꺼지라며 수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굴욕을 주는 일이 생겼죠. 제가 영문을 몰라서 가만히 서 있자 아버지는 책상의 모든 집기들을 바닥에 던져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런 식으로 키우지 않았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냐며 아주 극대노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화내시는 것을 처음 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알고 보니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과한 괴롭힘, 인격 없는 대우, 심지어 인종차별을 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런 내용들이 수십 건, 수백 건씩 쌓여서 결국에는 20명 넘는 직원들이 저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해서 아버지께 보고한 것이에요. 사실 직원들은 바로 검찰에 알려서 고소하는 방안까지 생각했다고 하는데 과거 따뜻한 사람이었던 제가 승진에 욕심이 나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사과해야 했지만 그들이 제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회사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집에서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아주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자식 교육을 잘못해온 것 같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굉장히 침울해하셨고요.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에게 꼴도 보기 싫다며 쫓아내셨죠.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진정이 되셨고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한국에 가서 사람이 되어오라며 저를 한국의 지사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한국과 거래를 하고 올 때면 사람들이 늘 겸손하고 예의 있다며 그리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런 점을 배워야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종종 거만해지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한국거래처 사람들과 일부러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보기도 하고 그때마다 자신의 그런 모습을 억눌러 오셨다는 말씀을 해오시고는 했는데 저희 남매들 생각에 그냥 아버지가 한국을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말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철학은 진심이었고 저를 교육시키기 위해 한국으로 보내버리시는 결정을 내리셨을 때 저는 꽤나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제 인생에서 한국과의 접점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문화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는 나라 중 하나라고만 생각하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행은 의무였습니다. 제가 한국행을 거절한다면 회사에서 해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렇게 쫓겨나 억지로 근무해야 하는 한국에서의 삶은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여기에서 버텨야 하며 심지어 그 기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당해버린 트라우마 때문인지 부하 직원들이 한국어로 자신들끼리 대화를 할 때면 내 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저들이 나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고 나를 쫓아내려고 모의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마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하 직원들과 오히려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려고 했고요. 그리고 한국 직원들은 거리를 두는 제 모습을 보면서 굳이 먼저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외롭고 고독했지만 여기서 또 문제를 일으켜서 완전히 아버지 눈밖에 나느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회사를 물려받겠다는 생각은 포기한 지 오래고 그냥 직장 생활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시기였죠. 그렇게 제가 한국에서 근무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결제를 받으러 들어왔고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하다가 뜬금없이 저희 회식 언제 하나요? 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직원들이 회식 한번 안 하냐며 궁금해해서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퇴근 후 단체로 저녁 식사 자리와 술자리를 갖는 게 한국의 회식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식 문화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문화였지만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오히려 직원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그러면 회식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말하고 결국 회식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녁 술자리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당연히 직원들과 거리가 있었고 아직 서먹서먹한 사이였지만 술이 한 잔씩 들어가고 직원들과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다들 개인사도 알게 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요즘 한국 내에서도 회식 문화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회식 문화가 있고 그 회식 문화가 완벽하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대한 회식을 안 하려고 하지만 어쩌다가 해야 될 때면 술김에 조금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회식을 하는 긍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때 첫 번째 회식 이후 저를 어려워하고 어색해하던 직원들이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 어제 잘 들어가셨냐며 먼저 인사를 건네며 저를 조금 더 친근하게 대해주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작은 농담들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의 회사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직원들이 저한테 농담도 걸며 제게 필요한 조언도 해주었을 때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런 일들 말이죠. 그러면서 이곳 한국에 와서 두 번째로 얻은 기회인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하 직원들과 격없는 대화도 하며 부하 직원들을 제가 쓸 수 있는 부품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문제가 생겨도 예민하고 날카롭게 대하기보다는 같이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좋은 쪽으로 행동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 직원들을 정말로 동료로 생각하며 같이 협동해서 일을 했습니다. 팀원이 다른 팀과의 트러블로 문제를 겪을 때마다 저는 제 팀원들의 입장에서 다른 팀의 부서 팀장에게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논의했고, 저는 언제나 늘 저희 팀원들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이런 게 사실 팀장의 역할이고 해야 할 본분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가 이런 행동들을 해도 팀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이니 부하 직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무능력한 팀장은 아니네 라는 생각에 그치고 말았다면, 여기 한국 직원들은 저희 이런 모습에 굉장히 고마워하며 저에게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식으로 부하 직원들과 격없이 지낸다며 저를 굉장히 좋아해주기도 했어요. 회식 자리도 늘었고 부하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다 아는 사이가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출근하는 게 가장 기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퇴근 후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 밀려왔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해서 한국인 동료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직장은 미국과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지만 저에게는 한국스러운 모습이 더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나이대도 다 비슷해서 그런지 어떤 주제로 말을 해도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문화권이 달라도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들 고민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잠시 다른 이야기지만 종종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보이기는 했고, 그 사람들에게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크냐고 물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며 문화 차이보다는 어떤 가정에서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차이 정도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지내다 보니 저도 어쩌면 한국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과 굉장히 잘 통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저희 부서는 늘 출근해서도 즐겁고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타부서 사람들은 저희 부서에 오고 싶어 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다른 부서의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다 조용하고 정적이 흐르는데 말이죠. 심지어 저와 같이 파란 눈의 미국인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의 분위기도 무거운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무실만 시끄럽다고 뒤에서 비난하던 사람들의 입도 결국에는 다물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과가 가장 좋았고 인센티브는 모두 우리 사무실이 다 휩쓸었기 때문이에요. 연말 사내 행사에서 한국식 표현으로 인센티브 몰빵을 먹어버린 우리 팀원들은 돈을 모아서 전 직원들에게 애슐리라는 뷔페에 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간단하게 퀴즈 맞추기, 경품 추첨 등 작은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사 마지막에 저희 팀원들은 나와서 한마디씩 했는데, 팀원들은 하나같이 미국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부하 직원과 격없이 지내주는 우리 팀장님 덕분에 일 능률도 올라가고 회사에 출근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서 저에게 감동적인 말을 해주기도 했고, 저도 직원들과 잘 지낼 수 있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내는 게 매우 즐겁다는 이야기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저에게 고마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제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직원들에게 터치하지 않았고 그들과 친근한 동료처럼 대하려고 노력도 했고요. 한국 회사 문화의 긍정적인 면과 미국 회사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합치려고 노력했었고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과 있을 때면 즐겁고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내 연말 행사 때 완벽하게 자각할 수 있었고요. 저는 그 뒤로는 퇴근 후 한국의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K-팝 댄스 교실에도 가보고요. 한옥 체험, 차 만들기 체험 등 지극히 한국적인 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는 김장 체험도 해보기까지 했죠. 제가 거기서 해온 김장김치를 가져와서 회사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장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과 친해질 때 선을 긋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믿을 거면 전적으로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점이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한국인들과 지내면 지낼수록 이곳 한국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로 쫓겨왔을 때만 해도 이곳의 공기를 마시는 기분마저 찝찝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얻은 진정한 친구들이 있고 한국적인 것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힐링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마음이 있어서 출근하는 것도 싫지도 않고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조금 당황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곳에서 더 행복하다면 그렇게 하라며 흔쾌히 허락하시기도 했어요. 가족들의 지지도 받고요. 오빠들은 경쟁 상대 하나 줄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동생이 그러고 싶다고 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었고 나중에 한국에 놀러 가면 믿을 구석이 있다면서 좋아해요. 그렇게 깜냥도 안 되었던 제가 오빠들을 잡아보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것도 참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더 편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치유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기도 합니다. 혹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부딪힌 사람들이 제 글을 보신다면 힘을 내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참,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가장 큰 아군이 되어줄 거예요.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